내 직업 내가 만든다. 나만의 일을 찾는 여자.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엄마들을 위한 창직 멘토링. 잡 크리에이터 박시현 지음. 도서출판 샨티. 낭독 I am 나는 명상. 일부 발췌하여 읽었습니다. 6. 삶을 창조하는 방법. 불행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 2012년 쇼호스트에 관심이 생겨 쇼호스트 아카데미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3개월간의 양성 과정을 모두 마치고 최종 평가 결과 1등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쇼호스트에 한 발 다가선, 아니 이미 쇼호스트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들뜬 마음에 친구에게 평가용으로 만든 동영상을 보내 자랑도 하고 종강 회식도 즐겁게 마쳤죠. 하지만 그건 단 하루의 기쁨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양성반, 심화반의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가 함께하는 주말 무료 수업에 처음 참여했는데 주말마다 열리는 이 무료 수업은 실력이나 외모 등 쟁쟁한 인재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동안 다녔던 양성반 수업은 그야말로 우물한 세상처럼 조그만 세상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어느새 의기소침해진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분은 어쩜 저리 눈이 반달이 되도록 예쁘게 웃을까? 저분은 어쩜 저리 인매가 고울까? 점점 거울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챙겨보는 몇 안 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영재 발굴단이 있습니다. 1회부터 재밌게 봤을 정도로 열혈 시청자입니다. 패널인 개그우먼 김지선 씨를 사람들은 눈물의 여왕이라 부르는데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볼 때면 늘 눈물을 쏟아냅니다. 어떤 땐 소리내어 엉엉 울기도 합니다. 엄격한 엄마의 지휘 아래 하루 종일 음악 연습을 하는 아이가 가여워서, 가정 형편 때문에 아이에게 더 못해주는 부모가 이해돼서 등등 우는 이유는 그때마다 다릅니다. 영재들이 보이는 행동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스스로 재미를 느끼는 분야를 끊임없이 파고듭니다. 어떤 아이는 엘리베이터를 좋아해서 온 동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탐색하고 돌아다닙니다. 그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의 특성, 구조, 공간 등을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그대로 그려냅니다. 영재들의 엄마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나중에 전혀 돈벌이가 안 될 것 같은 자동차, 피아노, 그림, 곤충 등에 몰두하는 아이를 못마땅해 하는 부모입니다. 그 시간에 학교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가 아끼는 곤충, 자동차 등을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아이와 갈등을 겪습니다. 아이는 눈치를 보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 갑니다. 그 반면 어떤 엄마는 온종일 지하철을 보고 타고 느끼는 아이의 행동을 지지해 줍니다. 밤 10시까지 지하철을 타다 들어와도 많이 보고 왔어? 하며 아이를 안아줍니다. 철새를 관찰하는 아이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 모습을 어설픈 그림으로 담고 철새를 보기 위해 아이와 함께 새벽 5시에 집을 나서는 엄마도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아이가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몰아붙이는 경우입니다. 학습지, 학원, 연습 등으로 말이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영재성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영재성을 죽이려면 간섭, 억압, 푸시를 하면 됩니다. 알아서 잘하는 아이를 계획표대로 살게 하고 재우지 않고 연습을 시키고 일상을 통제하면 아이는 이내 질리고 맙니다. 결국 마음의 병이 옵니다. 아이는 낯선 카메라 앞에서 흐느끼며 말합니다. 죽고 싶어요. 자기 모습이 못마땅해서 스탑시키고 싶어서 하거나 너무 잘해서 고 하고 싶은 두 경우 모두 전문의의 처방전은 비슷합니다. 강점에 집중하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두기. 부족한 점을 채우기보다 강점을 키우기. 이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쉬 있곤 합니다. 다시 쇼호스트 수업 얘기로 돌아오면 저도 저의 힘있는 목소리, 스토리텔링 능력 등 강점에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온화한 미소, 친근한 인상이 강점인 사람이 있다면 저는 또 저만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쇼호스트 수업 가운데 제가 가장 힘들어한 수업은 리포팅 수업이었습니다. 가을 단풍을 보는 상상을 하면서 와, 너무 아름다워요. 어쩜 이렇게 단풍이 예쁠까요? 하고 현장의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해야 하는 리포팅 실습이었습니다. 한껏 들뜬 모습으로 쉼없이 현장을 중계해야 하는데 평소 제 모습이 아니니 연기하기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요. 전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별명이 방청객일 정도로 리액션도 커서 친구들이 저와 대화하며 말할 맛이 난다고 하죠. 그런데 평소에 이런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리포팅은 제게 너무나 큰 벽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듣고 반응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면 리포터는 분위기를 띄우고 끌어가야 하는 역할입니다. 강사가 수업을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것과는 또 다른 영역이죠. 3번, 4번 도전 끝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외쳤습니다.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처럼 괴로웠던 수업 후로 학원엔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평소 멀쩡하게 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콤플렉스 덩어리가 되어 있는 저를 본 것이죠. 눈웃음도 없고 입꼬리도 올라가지 않는다고 느낀 제가 인터넷에서 입꼬리 수술, 눈웃음 치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을 생각하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싶습니다. 갖지 못한 것을 탐하게 만들고 그 때문에 괴롭게 만드는 요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나에게 부족한 것을 탐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잃는 소탐 대실의 원산지와도 같습니다. 그런 곳들에 온라인 집들이다 뭐다 하면서 자신의 집을 공개합니다.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도 신경 쓰이는 게 집들인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의 집을 오픈하는 것이니 얼마나 정성을 쏟겠습니까? 그렇게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혹은 심플하고 모던하게 꾸민 집을 보고 누군가는 박탈감을 느낍니다. 작정하고 꾸민 집이니 그걸 본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할 수밖에요. 여행, 여가, 차, 육아, 패션. 이 모든 것이 타인이 기준이 되면 거기에서 노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찌질해 보이는 겁니다. 남편도, 집도, 내 생활도.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일했다는 친구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8년 가까이 일을 하다가 임신을 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는데 동대문에서 그렇게 크게 일을 하다가 집에만 있으니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모아둔 돈도 조금씩 축이 나는 걸 보니 속이 쓰렸나 봅니다.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블로그 마켓을 하겠다는 친구에게 저는 무조건 지지를 보냈습니다. 친구도 블로그 이웃들과의 교류에 재미를 느껴서인지 밤늦도록 블로그 관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덕분에 친구의 블로거는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댓글이 100개 전후로 달린 걸 보고 깜짝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평균 댓글 2개 정도인 제가 보기엔 이미 파워 블로그였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나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더군요. 난 늘 똑같지. 애 어린이집 보내고 도서관 가고 만날 사람도 없고 특별히 갈 데도 없으니까 뭐 꾸밀 일도 없네. 가만히 듣던 친구가 말합니다. 난 요즘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 같아. 꼭 미친 것 같아.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남의 시선에 맞춰 산다는 건 정말 미칠 것 같은 일인가 봅니다. 리포팅 실습을 하던 제 입에서도 블로그 관리에 공들이는 친구의 입에서도 미치겠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걸 보면 말이죠. 그런데 저야 못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으니 미칠 것 같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친구는 뜻밖입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생각 이상으로 잘하고 있어서 적성에 맞나 보다 생각하던 참이었거든요. 블로그의 특성상 타인의 일상까지 속속들이 알게 되고 나의 일상도 공유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남보다 더, 내가 더라는 심리가 슬쩍 올라오지 않을까요? SNS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SNS를 자신의 콘텐츠 창고로 씁니다. 누군가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음식 사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좋아요를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남의 평가나 피드백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SNS를 시작했다면 좋아요가 저조할 때는 말 그대로 미치는 겁니다. 시선을 바깥이 아니라 안쪽으로 돌리면 쉴 새 없이 조잘거리면서 불안감을 키우던 그 목소리는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그 대신 나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죠. 내가 가진 강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휴대폰 사진 관리를 잘하나요? 사는 곳 근처에 쉴만한 곳들이 어디에 있는지 많이 아나요? 아이에게 매일 책을 읽어주나요? 아니면 매일 일기를 쓰나요? 딜리버링 에너지의 저자 김진호 씨는 그런 자기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찾아내 잘 개발시킨 좋은 본보기입니다. 제가 그에 대해 처음 알 무렵 그는 영어 스터디와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블로그에는 영어 스터디와 관련한 지식이나 정보 외에 자신이 읽은 책들에 대한 서평이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블로그를 살피다 보니 그가 올린 수백 개의 책 리뷰를 보고 어느 단체에서 독서법에 대해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취미로 쓰던 책 리뷰가 돈을 버는 일로 이어졌다는 점이 저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그저 자기계발 차원에서 읽고 쓰던 책 리뷰가 독서법이라는 하나의 콘텐츠로 재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의 블로그를 찾은 저는 온몸으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3년 전 운영하던 딜리버링 에너지라는 블로그를 통해 나눈 글들을 묶어 딜리버링 에너지라는 책을 낸 겁니다. 제가 놀란 것은 바로 자신의 강점을 꾸준히 축적해 그 결과물을 3년 만에 책으로 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선을 밖이 아닌 안으로 향하면 블로그를 운영해도 이렇게 파워 블로그가 아닌 전문 블로그가 되기 쉽습니다. 전문 블로그는 당장 눈에 띄는 쏠쏠한 재미를 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들어옵니다. 블로그 주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업계에서도 유심히 지켜보고요. 막 독서법 강사로 활동을 시작한 김진호 씨를 약 4년 전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한 인터뷰는 지금 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여기에 소개해봅니다. 김진호 씨는 원래 대기업 직원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죠. 입사 6개월 후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의 5년 후, 10년 후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때 제 미래를 바로 옆에 계시던 과장님, 부장님을 통해 보았어요. 다들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만 믿고 전에는 거의 읽지 않던 책을 찾아 읽기 시작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 두 번째 습관이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인데 원문은 Start with the end입니다. 이 말은 그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게 하는 하나의 동기가 됩니다. 끝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것인데 회사 생활은 언뜻 미래가 안정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회사가 하라는 대로 살다 보면 그 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안정하지만 주도적인 삶에 도전하자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결국 그는 퇴사를 합니다. 현재 그는 책에 대해 강의하는 강사이자 저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강의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꾸준히 했던 것들이 그만의 강점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그의 일이 된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현재의 힘든 일 아니면 과거의 추억들만 이야기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은 6개월 전이나 1년 전이나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더 나은 미래를 기대만 할 뿐 자신을 변화시키기는 꺼려하죠. 그는 그와 같은 레드오션에서 경쟁하지 말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다 보면 분명 나만의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점은 블로그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블로그 운영자들이 전문 블로거가 되고 싶다면 다음 2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나의 일상을 블로그에 콘텐츠화할 것. 두 번째, 첫 번째를 꾸준히 할 것.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든 SNS에 다 통하는 조언입니다. 나의 일상이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도
오랫동안 꾸준하게 기록하면 특별해집니다. 평범한 책이 1권, 2권, 1000권이 쌓여 그만의 콘텐츠가 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자신만의 보물창고를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카톡 말고 셀톡. 26살 그때 저는 또래 중에서 이룬 게 가장 많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절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풍요 속의 빈곤을 깊이 느끼던 시절이었죠. 종종 심한 우울감을 느끼곤 했는데요. 아마도 그때 전 남에게 보이는 나를 엄청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꼬리표도 떼지 않은 옷들이 옷장에 그대로 쌓여갔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저걸 사면 뭔가 있어 보일 거야. 하면서 비싼 물건을 사들이던 나는 외부의 시선에 꼼짝없이 갇힌 영혼의 수감자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데 저 혼자 타인의 평가라는 덫에 사로잡힌 겁니다. 몸도 마음도 몹시 지쳐있던 어느 날 저는 출근길 전동차 안에서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흔들흔들 열차의 흔들림에 몸을 맡기고 있는데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곤 머리끝부터 차가운 느낌이 내려오더니 손끝까지 퍼지더군요. 그 순간 눈앞이 점점 아득해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순간 쓰러진 모양입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노약자석에 앉혀져 있고 어느 할머니께서 옆에 앉아 어쩌누 하면서 제 손을 계속 주무르고 계셨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출근길에 쓰러진 것은 삶이 내게 준 선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국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당분간 부산의 본가에서 심신을 추스르기로 했습니다. 서울집은 전세를 주었죠. 그때 참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온갖 잡동사니들, 옷, 책, 화장품, 소품, 신발. 나에게 필요한 물건은 단지 박스 몇 개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화려하고도 외로웠던 서울 생활이 그렇게 끝이 나나 싶었죠. 하루는 샤워를 하는데 오른쪽 가슴에서 낯선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만져보니 꽤나 큰 혹이 만져집니다. 병원에서의 조직검사 결과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습니다. 5cm 크기의 양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의사는 크기가 너무 크니 절제를 해서 덜어낼 것을 권합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의 몸에 5cm의 흉터가 생긴다는 건 생각보다 고민이 많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정보를 찾던 중 자연치유요법으로 수술 없이 종양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정말 그럴 수 있나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내 몸을 시험삼아 한번 시도해보기나 하자 싶었습니다. 부산으로 완전히 돌아가려는 계획은 수정되었습니다. 자연치유를 위해 경기도 의왕에 있는 효소 만드는 농장으로 행선지를 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세를 내준 저의 집은 이미 남이 살고 있어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 집에 여러 명이 나눠 쓰는 쉐어하우스를 구했습니다. 제 공간은 방 한 칸이었죠. 다행히 박스 몇 개와 침대뿐인 제 살림살이는 그 공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 칸 방에서의 생활은 소비에 대한 저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짐 박스들은 풀지도 않았는데 생활은 조금도 불편한 것 없이 이어졌죠. 그렇게 많이 버리고도 꼭 필요하다 싶어 쌓은 물건들인데 그것들조차 사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혹시나 하는 걱정의 산물이었던 거죠. 그 물건들을 쓸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그 집에서 다시 이사 나올 때까지 박스들을 풀 일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사고 소비하고 쌓아둔 것들은 내 삶에서 없어도 되는 물건들이었던 겁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달은 후 저는 지금까지 꼭 필요한 것만 사서 쓰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산 옷을 아직 입고 다니고 혹시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두는 예상 소비는 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비우고 버리는 제 행동에 불만이던 남편도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안 입는 자기 옷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도 별소리 안 합니다. 버릴 때마다 느낍니다. 힘들게 일해서 샀고
사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모두 버리기 위한 행위였군. 제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게 된 배경에는 이처럼 몇 개 안 되는 박스의 물건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6년 동안 조금씩 늘려왔던 살림살이가 박스 몇 개로 정리되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박스를 오랫동안 열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더 놀라운 자각이 일어난 겁니다. 강의나 다른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가는 곳은 대개 도서관입니다. 점심도 혼자 먹고 운동도 혼자 다닙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고독할수록 행복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가끔 동네 엄마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지만 역시 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연스레 집중하게 되는 것은 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속에 있는 많은 것들, 예컨대 내가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루고 싶은 꿈 같은 것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내면의 상처들도 내면의 시선을 돌릴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도 저를 사랑하고요. 자식에 대한 애착은 아빠를 닮았고 재능은 엄마를 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모인 사람은 없기에 저희 부모님도 분명 서투른 점이 있었을 겁니다. 3남매 앞에서 수없이 부부싸움을 하더니 결국 이혼이라는 상처를 저와 동생들에게 주었죠. 부모의 이혼으로 내 안에 생긴 상처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은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후 아이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기 위해 부모 교육 수업을 받을 때였습니다. 다른 엄마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을 때 참여자들이 역할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볼 때 내 안 깊숙이 숨어있던 상처들이 의식의 표면에 드러나면서 눈물이 터진 거죠. 부모님이 무의식 중에 내뱉던 말들도 어려서부터 자주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엔 돈에 대한 관념이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돈 없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들었던 저는 집안의 진짜 재정 상황이 어떤지 모르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지레 포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자식이 하고 싶다는 것을 해줄 수 있다. 오랫동안 제 안에 있던 이 관념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깨닫고 나니 돈벌이에 대한 강박에서도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만 창직 컨설팅 하지 말고 자기부터 좀 해달라고 반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는 자신만이 압니다. 꿈이든 인생의 목표든 혹은 창직이든 그것들은 결코 남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남이 아닌 자신에게 묻고 자기 안에서 찾아야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자신과 친해지려는 노력, 바로 자신과 데이트하는 방법의 하나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서 묻고 구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은 일은 누군가가 도와주고 싶어도 절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왔다는 사실 하나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슴 뛰는 일이어서 진짜 나의 길인 줄 알았지만 잠깐의 불꽃으로 끝났던 경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쇼호스트처럼 화려한 직업에 눈길이 갔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가슴이 뛰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제 내면이 편안해지는 일에 마음이 더 먼저 갑니다. 물론 가슴이 뛰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하지도 않고요. 저녁마다 남편이 오늘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어? 라고 묻는다고 합시다. 처음엔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넘어갈 겁니다. 다음날 남편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모르겠어. 오늘도 잘 못 봤어.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이상한 질문이 며칠째 이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 질문을 의식하게 될 겁니다. 어느 날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의 옷을 유심히 보고 어떤 옷인지 잘 기억하게 되겠죠.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처음엔 반응하지 않던 뇌가 어느 날 답을 합니다. 예전엔 고민이 있으면 점집에 갔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잡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 그 답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옵니다. 생각 없이 보던 뉴스에서, 병원 대기실에 앉아 집어든 잡지에서, 생각 없이 스크롤을 내리던 SNS에서 뇌가 꽉 잡아 움켜쥐는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혹은 운전하다가, 샤워를 하다가, 잠자리에 들다가 어떤 생각이 뇌리를 스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 그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꾸준히 질문을 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마법입니다. 3B라고 불리는 아이디어 법칙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3B에서 생각난다는 겁니다. 바로 bed, bathroom, bus입니다. 정말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는 어렴풋이 잠들 때 깨기 직전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내 안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툭 건드립니다. 그 소리는 희미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얼른 잡아채서 메모를 하지만 놓칠 때도 많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나의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늘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카톡보다 셀톡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떼어야 걸음이다. 3주 봅니다. 1년짜리 운동 회원권을 끊었다는 말에 후배가 한 말입니다. 후배가 예언한 3주일이 지나고 벌써 넉 달째입니다. 체력을 키우려 시작한 운동인데 덤으로 살도 빠졌습니다. 이제는 운동을 안 하는 날이면 몸이 찌뿌둥하고 마음도 덩달아 찜찜합니다. 21일만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주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뇌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변화는 곧 위협이기 때문이죠. 매일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던 일상에 새로운 일이 끼어들면 뇌는 불안해합니다. 뇌는 스트레스를 받고 하기 싫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킵니다. 뇌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안정적이고 위험이 없는 평온한 상황으로 말이죠. 그래서 금연 계획도, 다이어트 계획도, 영어 공부 계획도 과거로의 회귀를 원하는 뇌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첫걸음을 떼는 첫 번째 방법은 3일째마다 다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운동센터에만 가면 어떻게든 운동을 하는데 현관문을 나서기까지 참 어렵습니다. 나가야 할 시간에 괜히 스마트폰을 뒤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드러 누워버린 적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으로 끊어서 생각하면 매일 운동을 가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수요일까지만 매일 가자고 처음 마음 먹는다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작 수요일이 되면 이제 이틀만 더 가면 끝이네가 되죠. 3일도 잘 갔는데 2일 가는 건 더 쉽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해야 하는데, 글을 쓰고 싶은데, 살을 빼야 하는데 더 이상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작심 3일로 며칠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해나가고 싶다면 일단 3일씩 끊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첫걸음을 떼는 두 번째 방법은 가까이에서 작게입니다. 자신의 관심사나 강점을 가지고 집에서 홈클래스를 하고 싶다면 2-3명 정도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부담도 없고 쉽습니다. 클래스가 부담스럽다면 스터디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만일 그림책 읽기 모임을 하고 싶다면 그림책 읽기 스터디합니다 라고 지역 온라인 카페나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를 냅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 아줌마들은 뜨개질이나 독서 토론, 퀼트 등으로 스터디 형식의 모임을 자주 갖습니다. 2-3차례 운영을 하다 보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뭐고 잘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눈에 보입니다. 클래스를 여는 경우에도 그렇게 어느 정도는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운영하다가 때가 되면 수강료를 책정하면 됩니다. 돈 받는 게 불편하다면 선물 경제 방식을 응용해 보는 것도 좋겠죠. 선물 경제란 교환 경제와 달리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경제 체제를 말합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 식으로 말이죠. 과일, 아이 간식, 책 등 모든 것이 선물이 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클래스를 운영할 기본기를 다졌다면
문화센터나 도서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등의 강의 제안서를 내봅니다. 일회성 특강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겠죠. 제안서에 들어갈 경력사항에 넣기 위해서 본인이 진행하는 스터디나 클래스의 사진, 후기 등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은 최고의 증빙 자료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작게 시작하면 첫걸음을 훨씬 가볍게 뗄 수 있습니다. 너무 큰 그림을 세워놓고 시작하면 그 중압감에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몸무게를 10kg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함에 시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1kg만 빼자고 마음먹으면 만만해집니다. 식단 조절이라고 하면 갑갑한 마음부터 들지만 하루 한 끼는 토마토 먹기 정도로 목표를 세우면 가뿐합니다. 창직하기라고 계획을 세우면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지만 일주일 1회 창직 사례 공부하기로 시작하면 부담이 확 줍니다. 속도는 상관없습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문득 돌아보면 벌써 이만큼 왔어? 라고 놀랄 때가 올 테니까요. 혹시 나만의 강점이나 콘텐츠가 없어서 스터디든 클래스든 열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 강좌, 클래스 등 다양한 이름이 붙는 모든 수업의 본질은 사실 간단합니다. 내가 조금 아는 것을 나보다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바일 어플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거나 기획안을 쓸 수 있는 것도 나만의 강점이요 훌륭한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별다른 기술이 없는데도 제가 스트링 아트 강좌를 열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다못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김치찌개 잘 끓인다, 음식점 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면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에 대해 1위 강좌를 열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마찬가지로 지역 온라인 카페나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를 내 수수로 시작하면 됩니다. 요리 클래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많은 주부들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라도 남에게 알려줄 만한 게 없다고 생각된다면 앞서 말했듯이 내가 알고 싶은 것을 공부하는 성격의 모임도 좋습니다. 책을 쓴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 책을 쓴다고 말합니다. 고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동서양의 고전 문학을 읽고 싶어서 단골 카페의 사장님과 함께 이음문학회라는 걸 만들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이 카페의 단골 손님들입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진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저의 스트링 아트 강좌는 스트링 아트 명상 공예라는 이름으로 아예 관련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폼만 만들어두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업데이트할 일도 없으니 한번 만들어두면 편합니다. 저는 이곳에 스트링 아트 소개, 프로그램 안내, 교육 사진, 후기, 문이야기 등의 게시판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누군가 저의 스트링 아트 강좌에 관심을 보이거나 소개할 일이 생기면 홈페이지 주소만 보내주면 되니 이 홈페이지가 바로 저의 온라인 명함인 셈입니다. 홈페이지 제작 비용은 물론 무료입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두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마음먹고 이 홈페이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만든 건 스트링 아트를 시작한 지 1년쯤 지나서 뜬금없이 스트링 아트 강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입니다. 수업을 한 번, 두 번 하고 나니 홈페이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스트링 아트를 하는데 필요한 도안도 처음부터 거창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수업을 의뢰한 곳에서 새로운 도안을 요구하면 귀찮지만 받아들이며 만들다 보니 갖가지 도안들이 쌓이게 된 거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시작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흘러가는 대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만들고 채워나가다 보니 어느 틈에 결과물들이 쌓이게 된 겁니다. 1톤의 계획보다 1g의 실행이 중요하다고 하던가요? 저는 그 1g의 실행이 바로 맨 처음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의 흐름을 믿고 따라가기. 고등학생 때부터 부모님 사이에 불화가 깊어졌습니다. 덕분에 저는 안 그래도 힘든 사춘기를 더 지독하게 겪어야 했습니다. 지각은 밥 먹듯이 하고 술도 마시고 급기야 학교를 빠지기까지 했죠. 공부는 아예 놓아버려서 반에서 꼴찌 언저리를 맴돌았습니다. 제 나이 18,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소식을 들은 날 조퇴를 하고 집에 온 저는 아무도 없는 안방에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럴 바에야 그냥 이혼하세요 했던 저였지만
막상 엄마가 없는 집은 온통 회색빛이더군요. 이혼 후에도 아버지는 저희 3남매를 사랑으로 헌신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딸의 삶은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4년 내내 일주일 용돈이 3만 원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짠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대학생들의 실정을 잘 모르셨던 겁니다. 용돈을 더 달라면 주셨지만 왠지 죄송한 마음에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만큼은 제가 벌어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서서히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 모든 일을 제가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야 했습니다. 대학교도 점수에 맞는 대학을 저 혼자 선택해서 가고 대학교 전공도 제 적성을 스스로 파악해 혼자서 결정했습니다. 선 선택 후 통보는 제 인생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휴학도 취업도 서울 상경도 결혼식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입사해서 사무실이 고향인 부산에 있어서 집에서 출퇴근을 했지만 어느 날 가족과 상의도 없이 본사 지원을 해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던 거죠. 결혼식 때도 아빠 12월 8일 예식장이 비었대요. 그날 결혼할게요 하고 통보하듯이 결혼식 날짜를 정해버렸고요. 처음에는 중요한 소식을 뒤늦게 듣고 왜 미리 말을 안 했냐고 혼내시던 아빠도 나중에는 그러려니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혼자 고민하고 알아보고 결정하던 제 삶의 방식은 결혼 후 남편을 의아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당신은 미리 상의를 안 해? 지금은 미리 상의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제발 미리미리 이야기해 달라던 남편도 지금은 좀 적응한 것 같습니다. 신혼 초 남편과 자주 싸웠는데 그 이유가 제가 자라온 가정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겐 이상적인 부부 역할 모델이 없었으니까요. 사회생활은 잘했는데 결혼을 하니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관계가 자꾸 삐걱대며 싸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싸우고 나서는 부모님 원망을 많이 했죠. 그날도 남편과 술을 한잔 하던 중 부모님 원망을 조금 했나 봅니다. 평소에 가만 들어주던 남편이 그날은 딴지를 걸었습니다. 언제까지나 부모 탓을 하는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당신이 부모님 문제라고 부르는 그건 이제 부모님이 아닌 당신 손에 들어온 공과 같아. 제 앞에 앉아있는 남편이 왠지 정면에서 제 영혼을 보고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부모님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저 일어난 일이라는 뜻으로요. 그 순간 신기하게도 치유가 일어났나 봅니다. 그 후로 더 이상 부모님을 원망하는 감정은 사라졌으니까요. 인생은 결국 내 손 안에 있는 공이고 공을 어디로 굴릴지는 순전히 제가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그때 안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삶의 큰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불화가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부모를 원망하고 탓했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과거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요?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요. 하면서 현재 내가 겪는 문제의 원인을 과거의 부모에게 떠넘긴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상처받은 과거가 있으니 나의 행동을 당신이 이해해야 한다며 되들고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 과거를 들이댔습니다. 그러니 현재 나의 문제점을 극복할 필요성이나 의지가 생길 리 만무합니다. 나는 피해자이고 피해자는 이해와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이 과거의 명령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는 쓰는 언어가 바뀝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나의 직관은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부모의 이혼을 트라우마로 붙들고 계속 거기에 매달릴 것인지 그 상처의 딱지를 딛고 도약할 것인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혹시 내면의 흐름대로 살아본 적이 있나요? 머리는 저기로 가는 게 빠르다고 하는데 가슴은 다른 방향으로 이끌 때 머리가 아닌 가슴을 따라본 적이 있나요? 돈을 쫓지 마라.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러다 보면 자연히 돈은 따라올 것이다. 이런 말들은 왠지 먼 이야기 같습니다. 영웅들,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나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나 이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저만의 내맡기기 실험을 통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내면의 흐름에 제 자신을 맡길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안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지 생각하거나 결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남녀가 우리 오늘부터 사귀자는 말 없이도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된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그저 기회가 주어지면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삶이 내게 직접 주는 일이라고 믿으면서요. 그러자 놀랍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창직협회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가 도맡아 하다시피 한 강의 주제가 있습니다. 매번 하는 강의니 부담도 없고 편하기도 한 강의였죠. 그런데 어느 날 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사님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주제를 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맡아달라는 그 다른 주제는 제가 평소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분야였습니다. 귀찮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지만 당연히 삶이 내게 직접 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네, 새로운 분야면 좋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새로운 주제로 강의를 마치고 났는데 전에 저의 다른 강의를 들었던 분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강사님은 어떻게 매번 준비를 그렇게 잘하세요? 어렵게 여긴 강의였지만 잘 해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1년도 더 지난 스트링 아트 자료를 보고 강좌 요청이 들어오는가 하면 방송국에서도 창직 컨설턴트로 출연해달라는 연락이 오는 등 갑자기 일이 잘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죠. 이를 위해 인위적으로 노력하거나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같이 일하자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이렇듯 애써 노력하던 과거에 비해 많은 일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 흐름에 내맡기기 실험에 대한 확신을 했습니다. 흐름에 맡기고 산다는 것은 내 삶을 믿고 삶에 주어지는 것들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삶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겼을 때 삶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필요한 순간에 나와 딱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요. 머리가 이끄는 삶이 아닌 내면의 흐름을 믿고 살아보는 것. 인생의 큰 흐름을 타보는 것. 그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충분히 실험해볼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